안녕하세요. 미션TV 안승호입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많고 많은 지금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 인권 현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해안을 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이 2014년도에 북한 UN 인권이사회에서 나온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 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고 특별히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량권 침해, 정치범 수용소 관련 모든 인권 침해 사항, 그리고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또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각종 차별, 특히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박탈 및 침해 속에서 이루어진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아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입니다.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언론,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고요. 또 정치체제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국가의 감시하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당국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비판의 말이라 또 수령에 대한 어떤 비판의 말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반대도 할 수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성분 제도는 거주 장소, 주거 형태, 직업, 교육, 특히 대학, 식량 배급량 및 심지어 배우자 선택까지 북한 주민의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태어났지만 실제 공산주의는 굉장히 불평등하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성분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심지어 식량을 얼만큼 나누어 줄 것인지, 배우자 선택까지 다 정부가 성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어디서 살고 일할지를 강요당함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성분에 따른 차별이 바로 이러한 국가의 강제적 거주지 및 근로장소 지정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그들의 주거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여행조차도 할 수 없다. 딱 한 곳에 고정을 시켜놓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다 조사해서 보고하는 철저한 감독 시스템 하에 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동물처럼 가두어서 다루는 것이죠. 네 번째,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도층은 정권 유지를 위해 중요시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고 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주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굶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북한 당국입니다. 북한 당국은 성분 제도에 기초해서
식량에 대한 접근 및 배분에 차등을 둔다. 또한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역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식량을 가지고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어려운 때에도 이런 데다가 돈을 먼저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 거의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사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및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정치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거나 장기간 독방에 감금시킨다.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이나 운명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강제 실종의 피해자가 된다. 보통 새벽 1시, 2시쯤에 와가지고 딱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뭐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뭐 가족들도 다 같이 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다 잡혀가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당국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990년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도 없어지지 않고 2013년 후반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개 처형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1950년 이래 북한은 국가의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만들었죠. 다른 국가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강제 실종 선언의 정의상 강제 실종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수는 아동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오토 원비어가 미국에 들어갔다가 완전 식물인간 상태로 다시 미국에 돌아왔고 결국은 죽었죠. 참 외국인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잡아다가 가두고 또 이렇게 죽게까지 만드는 이런 참 포악한 정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탈북민들이 그린 정치범 수용소 실태라는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 허약 판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키 170cm를 기준으로 몸무게 44kg은 허약 1도, 40kg는 허약 2도, 38kg는 허약 3도로 분류된다. 허약 3도는 죽기 직전의 상태죠.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38kg면 거의 뭐 뼈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허약 3도가 되면 휴식하지만 허약 1도, 2도는 계속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화소 공사 그림입니다. 설비와 동력이 없기도 하지만 강한 징벌의 의미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기초부터 마감 공사까지 인력으로만 합니다.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고 추락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 그림은 관절 고문인데요. 무릎 관절 사이에 나무를 끼워 자극하는 이런 고문입니다. 한 번 이 고문을 당하고 나면 그 고통이 7일에서 10일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물 나르는 여성 보면 여성 농산반 죄인들이 무거운 물통을 들고 밭에 물을 줍니다. 21리터짜리 물통 2개, 그러면 약 40kg 되죠. 이거를 하루 종일 저 나르도록 만듭니다. 그 밑에 그림 경사로 서기, 발 뒤축을 든 상태로 철장에 머리를 대고 경사지어 서 있는 고문입니다.
30분이 지나면 땀이 나기 시작하며 이마에 철장 자국이 생기고 여성들은 하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봅시다. 생체 실험 약 먹이기.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잡히면 집단적으로 생체 실험에 이용되는데 비밀 장소에서 실험약을 먹여가지고 그 증상을 관찰하고 약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대상이 됩니다. 이게 완전 마루타 시험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강제 낙태. 두 번째 강제 북송되어 보이부 구류장에서 예심을 받는 중 재차 임신을 하고 왔다는 이유로 강제 낙태 후 자궁에 불고문을 해서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또 양손을 뚫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양손을 모으게 하고 볼트와 너트로 관통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독이 퍼져 파상풍에 의해 한 달 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 그림 강제적 대변 강요와 금전 착취입니다. 강제 북송은 보이부 조사에서 비닐에 싸서 삼켜버린 돈을 찾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단체로 수감자들이 대변을 보게 하고 그 속에서 돈을 찾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 골절 고문입니다. 수감자들이 수용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나무에 팔과 다리를 올려서 거기다가 망치, 큰 해머로 관절을 골절시켜버리는 그런 고문을 합니다. 일가족 생체실험, 지하교인 가족이 체포되어 28 비난론 연합기업소에서 독가스 생체실험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부모들이 애처롭게 끝까지 아이들을 껴안고 죽어갔습니다. 맨 마지막 그림은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게 하고 다리와 온몸이 후들거리며 떨리면서 온몸에 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워 구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어정쩡한 자세로 그대로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그 북한의 인권 조사를 위해서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은 2015년 5월 10일자로 UN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조사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조사위원회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사위원회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조폭국가 북한이 스스로 정상국가가 되는 길을 선택할까요? 저는 이제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말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연 북한이 스스로 정상국가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인류 역사상 독재 국가가 특히 북한과 같은 완전히 신정 독재 국가가 스스로 인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로 거듭난 적은 없죠. 지금도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북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한 민족 공존 번영의 길이 열릴까? 북한의 현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과연 남한과 북한이 함께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조폭 국가를 계속 지원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까? 북한은 결국 조폭 국가이고 이 조폭 국가를 계속 도와주게 되면 결국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고난이 연장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이 조폭 형태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조폭이 더 이상 스스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